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한 것이 특혜다. 부산을 무시했다는 프레임을 잘도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런 공작이 코미디가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제1야당 대표는 국가의전 서열상 총리급에 해당하는 8번째 서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흉기 피습을 당했다면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서 헬기로 서울 이송도 할 수 있는 문제지, 그걸 두고 진영 논리로 특혜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기 그지없습니다. 부산 의료를 멸시했다는 논리도 가당찮습니다. 서울 수서역 버스 정류장에 가보면 오늘도 삼성병원에 가기 위해 SRT 타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셔틀버스 타려고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건 왜 비판하지 않습니까? 국민 의식 수준에 맞게 지방의료의 수준을 높일 생각부터 해야 합니다. 의대 증원도 시급하지만 지방의료 수준을 국민들이 신뢰하게끔 수도권 못지않게 높이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요? 사람 목숨도 정쟁거리가 되는 시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종필 교수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참 이상한 게 국힘당에서 김포 등을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할 때는 지방 홀대나 균형발전 저해라고 하지 않던 분들이 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이 아니고 서울대병원으로 갔다고 지방을 홀대했다고 하네. 집도 집이지만 당사가 서울에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서울로 옮겨달라고 하는 게 인지상정 같구만. 나도 저번에 쓰러져서 응급실 갔을 때 정신이 혼미한 속에서도 직장 부속병원으로 옮겨달라고 했었지. 그땐 코로나 시국이라 결국 옮기지는 못했다만 같은 서울 시내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게 되더라. 만약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았다면 별로 위급한 상처도 아닌 걸로 부산 동정표 받으려고 쇼한 거 아니냐. 그렇게 위급하면 헬기 타고 서울 대형병원 갔어야지. 뭐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을까? 이어 가능하다면 집과 직장 근처 병원으로 옮기고 싶다는 말에 거기다 대고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대꾸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대화인가? 내 고향 부산에서는 요즘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너무 웃긴다. 이번 논란은 특히 언론이 앞장서서 자꾸 문제로 만들고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타락한 언론의 조폭스러운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주혁 의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 백주에 일어난 야당 대표 테러 사건의 본질은 공중분해됐다. 우리나라 언론의 힘이다. 테러범 김씨보다 헬기와 부산대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소방청의 범부처 응급의료 헬기 공동 운영에 관한 매뉴얼에 따르면 이 대표 헬기 의송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매뉴얼 중 응급의료 헬기 운항 출동 기준에는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긴급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가 적시되어 있는데 이 대표의 이송이 이에 해당한다. 부산 소방본부도 이를 분명히 했다. 두 병원이 이 대표 전원에 합의한 상태였다. 범부처 응급의료 헬기 매뉴얼과 법적 검토를 거쳐 이 대표가 헬기 출동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왜 헬기였는가? 부산대병원 관계자가 이미 얘기한 바 있다. 의료진들이 이송수단으로 헬기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요청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기사를 쓰려면 좀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혐오와 증오의 정치 테러가 백주 대낮에 일어났느냐를 분석해야 하지 않는가. 이러한 혐오의 시대를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치에 있어 우리 앞에 놓은 산적한 과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헬기 특혜 언제까지 그 소리만 떠들고 있을 건가.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됐느냐보다도 나는 우리 언론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가 더 궁금하고 참담하기까지 하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의 기저에는 당연 혐오와 증오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오직 수사하고 처벌하는 자들이 정치를 잡았을 때 당연 나올 수 있는 것은 정치적 상대는 수사의 대상이요 처단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쓰러진 날 한동훈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하면서 이어 벌어진 행사에서 제가 50년 살아오면서 제일 안 해본 게 건배 제의인데 오늘은 하겠다라며 건배했지요. 대통령 신년 인사에서도 윤석열은 이재명 대표의 테러에 대해 언급을 하나 건배합니다. 다스베이다에 출연한 강유정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나와서 범죄자라는 표현을 했죠. 그 이후가 더 문제라고 말을 하는 게 사회적 합의로서의 혐오의 힘이 직결되도록 만든 어떤 일련의 학습 과정이 없었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쇼라고 말하거나 종이칼이라 말하거나 자작극이라 말하는 이런 야만적 현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쪽이 권력을 잡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그게 더 문제인 겁니다. 맞아요. 개딸 전체주의. 이런 용어도 적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굉장히 관역을 명확하게 찍어놓고 계속 누가 적이다. 누가 어디를 깨부숴야 하는 것인가. 어디에다 칼을 꽂아야 하는 것인가를 아주 촌스러운 언어로 계속해서 거듭해서 학습을 계속시키고 있고 사회적 리더가 범죄자를 만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공공히 몇 번 했습니까?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정말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최저선을 어긋나는 일이다. 이건 정치적인 고각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 일이다. 김민웅 교수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치의 정치 테러 원조 신원식. 문재인 뭐가 짓다는 건 시간 문제. 붕짜자 붕짜. 신원식 윤석열 정권의 국방장관. 그리고 이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목을 칼로 겨눈 자가 출몰했다. 윤석열 패거리 카르텔에서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현실라고 일갈했습니다. 김혜환 목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나는 이 끔찍한 정치 테러가 발발했을 처음부터 과연 충남 아산에 사는 범인이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일까 하는 의구심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물론 물리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자면 아산에 사는 67세 남성이 진짜 범인이 맞다. 하지만 그로 하여금 이재명을 죽이고 싶은 사리를 갖게 한 어떤 동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사리에 과연 누가 어떤 식으로 그 아산에 사는 범인에게 주입한 것일까? 그렇게 볼 때 실상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는 의지와 동기부여는 그동안 끊임없이 이재명을 악마화하기 바빴던 극우 언론, 극우 유튜버, 그리고 이재명 제거에 올인했던 검찰과 용산이 주입한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사실 아산에 사는 범인은 용산과 검찰, 극우 언론과 유튜버 등이 만들어낸 이재명 살해 동기의 실행자였을 뿐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용산과 검찰, 국힘당과 극우 언론의 사주를 받아 이재명을 제거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믿고 있는 잠재적 살인기계들이 대한민국 지천에 깔려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다. 정적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나 가능했던 후진적 정치 행태인데 21세기가 24년이나 흐른 세상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발생하는 것을 보노라니 한국 정치가 얼마나 후졌는지를 새삼 실감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의 전지훈 실행위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 미수는 정말 끔찍한 일이었다. 칼이 조금만 더 옆으로 깊이 들어갔으면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을 뻔한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이것은 살떨리는 이야기다. 누군가를 너무나 증오한 나머지 살인계획과 연습까지 했던 범인의 머릿속을 생각하면 참혹하지만 더 참혹한 것은 세상의 반응이었다. 조선일보나 네이버, SNS 댓글에서 우파 지지자들은 기뻐하며 환호하고 있었다. 혐오, 저주, 조롱의 막말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은 겉으로 유감과 위로의 말을 했지만 신년 행사와 퍼포먼스, 축하 건배, 기념 촬영 등을 대부분 그대로 진행했다. 그 자리에서 중대범죄급 부정부패의 정점이라고 여전히 이재명을 비난하는 발언도 나왔다. 하지만 대부분 언론은 윤석열과 한동훈도 유감을 표하고 폭력에 반대했다는 것만 지적했다. 또 여당과 야당이 모두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그만해야 한다고 물타기를 했다. 혐오 정치를 부추긴 트럼프도 증오범죄가 벌어지면 항상 유감을 표시했다. 혐오 선동을 하는 어떤 우파 정치인과 세력도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살인과 파괴를 선동하거나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증오범죄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사라지게 할 수 없다. 지금 이 나라의 검찰과 언론에 의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인륜도 저버린 짐승 같은 사람이고 조폭뿐 아니라 북한이나 간첩과 연결되어 있고 수많은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질러왔고 가족 전체가 범죄자들이고 측근들의 계속되는 죽음도 압박하거나 사주한 괴물로 그려져 왔다. 이런 편견과 혐오는 우파 지지층 속에서는 특별히 더 강력하게 형성돼 있다. 그래서 어제 수많은 우파 지지자들의 댓글에서 영화 아수라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는 내용이 그토록 많았던 것이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 언론이 이러한 기본 프레임과 논리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더욱 극단적 방식으로 강화한 것은 바로 극우 유튜버들이다. 그런데 그런 극우 유튜버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공을 인정받아 빠짐없이 취임식에 초청됐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명절이나 국경일 때마다 대통령의 선물과 편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자랑해왔다.
이것은 당연히 그 구독자나 우파지자들 속에서 자신들의 주장과 행동이 정권 차원의 승인과 지지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게 했다. 이것은 단지 그것을 부추긴 권력자와 기관들이 이재명을 증오해서가 아니다. 지금의 정치 경제적 상황과 양극화 속에서 그것이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유지, 결집, 확대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어제의 사건은 신건부, 족벌언론, 뉴라이트 연합 세력의 혐오 정치와 선동이 낳은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 그들은 확정적 중범죄자, 공산 전체주의, 이권 카르텔, 운동권 특권 세력, 개딸 전체주의 등의 낙인을 찍으며 검찰의 칼과 언론의 펜을 통해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총력을 다했고 어제 사건의 범인은 직접 칼을 들고서 그것을 완수하려고 했다. 이것은 편견, 혐오 표현, 차별 행동, 증오 범죄로 나아가는 혐오의 피라미드 현상을 다시 확인해준다. 편견을 부추기며 특정한 사람을 증오하도록 만들면 그 사람이 죽어마땅한 괴물이라는 생각은 어느 순간 상식이 되고 누군가는 그것을 신념화하기 시작한다. 결국은 괴물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 행동함으로써 자기가 세상을 구하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어제 사건의 충격으로 이런 흐름이 바뀌게 될까? 하지만 강력한 권력과 수단을 가진 세력이 만들어낸 혐오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검찰이 300번의 압수수색을 하며 괴롭히는데 사법 리스크라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한 달간 단식을 해도 방탄용이라고 조롱하는 일은 상식적으로 이상하다. 하지만 그 당사자가 이재명이라면 그런 취급을 당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같이 돌을 던진다. 유튜버와 시위대가 누군가의 집 앞에서 몇 달 동안 진을 치고 간첩, 사형, 총살이라 말하며 잠도 자지 못하게 괴롭힌다면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 당사자가 문재인이라면 표현의 자유라고 퉁치는 진보 지식인까지 나타나게 된다. 장애인 활동들을 시민들의 출퇴근길을 볼모로 불법을 저지르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낙인 찍고 혐오를 부추겼던 이준석 같은 정치인이 윤석열과 권력 다툼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전장년에 대해서 내가 지적한 것이 역시 맞지 않았냐고 하는데도 모든 언론에서 보수의 혁신을 이끌 차세대 정치인으로 주목받는 게 이 나라이니까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러니 당연 이번 사건을 축소하고 피해도 축소하고 그러니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면서 단독 범행으로 끝났으면 하겠지요. 그런데 헤럴드 경제는 단독 이재명 습격범 사건 첫날 숙소에 내려준 차량 포착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합니다. 범행 전날 CCTV에 범인을 태웠던 벤츠 차량이 찍혔다 이거지요. 이에 대해 고발뉴스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범이 범행 전날 모텔 앞에서 고급 벤츠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단독범으로 몰아가는 축소지향의 경찰 수사 믿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 차원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악성 여론전에 끌려다니는 무력한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이 야만의 시대를 어떻게 끝장내야 합니까? 최백은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풍전등화의 대한민국 살 길은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정치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도 세계 많은 나라가 겪는 현상이다. 그런데 정치 양극화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치인들이 정치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며 국민의 정신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다. 백주대로에서 야당 대표, 그것도 유력 대통령 후보였던 정치인에 대한 사실상의 암살이 시도되는 나라가 되었다. 1980년 전두환 시절을 넘어 1950년대 자유당 시절로 대한민국의 시계는 돌아갔다.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로 국민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이 들었는지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1950년대 애국지사들에 대한 암살이 반민족 구구 세력의 권력욕에서 비롯했듯이 이번의 암살 시도 역시 권력욕이다. 이재명만 없으면 자기들 세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어리석은 무리들의 권력욕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괴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괴물들은 이재명이 두려운 것이다.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를 총동원해서 사법적으로 죽이지 못하니 제2의 안두희를 동원한 것이다. 평생 역사적 분석을 통해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인간 사회는 정치와 경제라는 두 개의 바퀴로 움직이고 두 개의 바퀴가 균형을 이룰 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와 경제의 균형이 깨질 때 사회는 붕괴의 길을 걷고 그 사회 속의 인간은 병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다.
대한민국은 사회 붕괴를 넘어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병들어갈 정도로 망가졌다. 풍전등화 상황인 경제는 병든 사회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출구는 하나뿐이다. 사회 복원과 정상화란 정치와 경제의 균형을 복원시키는 일이고 결국 민주주의의 강화를 의미한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생명체가 존속하기를 바란다면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기를 바란다. 민주주의가 보통 사람에게는 밥이고 민주주의가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경제적 출구도 없고 생명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살 길이 열린다. 그리고 역사가로서 병든 인간들에게 경고한다. 이재명 자연인을 죽인다고 당신들의 세상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왜? 이재명은 국민 마음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국민 마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제2의 이재명, 제3의 이재명이 이재명 뒤에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을 싫어하는 정치인들에게도 경고한다. 창당을 하든 하지 않든 신경 쓰지 않지만 제발 정신 차려라. 당신들의 정치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들의 정치에서는 오로지 썩은 내가 진동하는 욕심만 있기 때문이다. 라고 포효했습니다. 자, 결국 암살 미수법은 이재명을, 민주당을,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을 찌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검사 독재 정권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이번 총선뿐입니다. 이재명이,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